자, 41번부터는 이제 감염증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풀어봤을 때 올해 감염증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제 뇌수막염이나 폐렴, 이제 감염증에 꽂힌 폐렴과 뇌수막염, 뭐 복막염 등 좀 어려운 감염 문제, 선택지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앞에 부분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뒤에 부분 이제 40번부터는 좀 쉬워서 이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증의 급성 전립선염을 진단받은 고령의 남성이에요. 전립선염은 이제 전립선 자체가 항생제가 잘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항생제가 전립선으로 잘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잘 이동할 수 있는 플로로키놀이나 시플로플록사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치료제로 드러그 초이스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치료는 최소 4주 이상 투여해야 하고요. 28일이 일단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초진에는 적절한 투여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2번 임신 10주 차인 인부가 무증상 세균류를 진단받았다. 이거 제가 작년에 찍은 거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자, 무증상 세균류. 무증상 세균류는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나온다고. 자, 인부는 무증상 세균류가 발견되면 무조건 치료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을 요하기 위해서 이제 요 카테터, 요도로 뭐 카테터를 넣는다는 등 이제 비뇨기과에서 하는 시술을 하기 전에 이제 상처가 나거나 세균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무증상 세균류가 발견되면 검사 전에 반드시 먼저 항생제 치료를 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2번은 뭐 나오기가 좀 애매하고요. 인부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또 나오진 않겠지만 언제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부의 무증상 세균류, 증상이 전혀 없는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세균이 발견된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무증상인데 세균류가 있다고 해서 치료하진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입원 환자고 뭐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인데 오늘 소변 검사를 했더니 세균류가 있다. 근데 환자는 뭐 소변 관련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치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입원 환자고 좀 심해 보여, 뭐 감염이 심해질 것 같고 이런 우려가 이제 근거 없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증상 세균류는 치료 안 한다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10주 차인 인부가 진단받아서 이제 과거에 아목시실린을 투여한 적이 있는데 과민 반응이 일어났대요. 발진.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는 투여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어떤 항생제를 인부에게 투여했을 때 세균류를 치료하면서 아이에게 안전하고 인부에게도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일단 금기약물부터 배제해 봅시다. 보면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은 인부에게 금기입니다. 플록사신도 이제 골이나 연골 같은 건과 같은 이제 발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부 금기인과 동시에 소아청소년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죠. 플록사신 배제하고 설파맥톡사이 트리메토프림도 이제 대사억제제로서 이제 엽산 대사를 억제하기 엽산기량제로 작용을 하는데 엽산은 인부의 어떤 발생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SMX, TMP도 역시 금기입니다. 자, 1, 2번 중 고르면 되고 이 환자 페니실린계 알러지 환자이기 때문에 암피실린 배제하고 세팔렉신. 세팔렉신은 원래도 인부의 세균류 치료에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배제하고 풀어도 1번 원래 알고 있어도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팔렉신이에요. 46세 여자가 이제 세균 부비동염, 급성 세균 부비동염을 진단받았다.
알러지 과거력은 없다. 대표적인 이제 상기도 감염이죠. 부비동염과 또 뭐 있습니까? 중이염 등 1차 치료 항생제로서 아목시실린이 대표적이죠. 뭐 항생제 투여력이 있다 하면 아목시실린에 이제 클라불란산을 결합한 오그멘틴도 가능하고, 뭐 알러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제 세파계 항생제, 세포독신과 같은 세파계 항생제 가능하고, 마크롤라이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력이 없기 때문에 초치료로서는 퍼스트라인 아목시실린 투여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44번 68세 여자가 폐결핵을 진단받아 시작하였으나 초기 간독성이 발생했다. 초기 간독성. 이제 결핵약들이 간독성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급격하게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정상 수치의 수십 배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단을 하면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감소를 해서 정상 수치로 떨어졌고, 중단 이후에 검사를 다시 하고 결핵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기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약은 배제하고 일단 가능한 레지멘, 항결핵 레지멘을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초치료가 이제 2개월 동안 사제, 흐레즈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신경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나의 신경독성 예방하기 위해서 피리독신을 이제 플러스 비타민으로 투여한 거고요. 비타민 B6고요. 이 사제가 주치료제였죠. 하지만 초기 간독성 발생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피라지나마이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라지나마이드로 인한 초기 간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라지나마이드를 뺀 HRE3제, 자, 리팜피신, 에탄보톨, 피라지나민, 아이나, 이 3제를 이용해서 9개월 동안 투여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법을 사용하면 되겠고, 사용을 피하는 약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 간독성의 원인이 된 피라지나마이드, 간독성이 가장 심한 피라지나마이드를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두통과 구토가 있는 환자고 수막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항생제 선택이 아니라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투여해야 될 약물이고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설명해드렸거든요. 자, 세균성 수막염의 합병증 예방으로 이제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효과를 꼭 기억해두고 암기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균에 따라서 그 효과와 대상이 다른데요. 이 첫 번째로 이거 좀 외워주세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대표적인 수막염 일으키는 균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항생제 치료 전에 덱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전이에요. 치료 전이에요. 치료 후에 투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 전에 투여되어야 이러한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에 투여해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치료 전에 신경학적 합병증 예방을 위해 덱사 투여하는데,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소아 세균 수막염에서는 이제 청력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 썼습니다. 히어링 로스 예방을 위해서 쓰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이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폐렴구균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요. 사망을 감소시키고 예후를 좋게 합니다.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합니다. 사망도 개선시키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요. 항생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야 될 스테로이드는 덱사메타손. 여러분이 만약 5번이 헷갈리면 공부가 좀 부족한 거죠. 플루드로콜티손은 이런 스테로이드가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두 가지가 있죠. 코티솔 계열이 있고 알도스테론 계열이 있지만, 플루드로콜티손은 이제 알도스테론이 부족한 환자에서 쓰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예요. 그래서 5번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번에는 수막염에서 항생제 선택이 아닌 보조적 치료 덱사투여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왔다. 꼭 기억해 두시라. 46번은 또 신생아 수막염이 됐는데요. 이번에 항생제 처방 나왔고, 자, 수막염의 경험적 항균요법은 다 암기해둬야 돼요. 이거 개월수대로 뭐 1개월 미만, 1세 미만, 뭐 성인 뭐 이런 거 다 구분돼 있죠. 그때 이제 투여에 대해 1차 드러그 초이스 레지멘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이번에는 생후 5일째 출산 막 직후인데요. 1개월 미만이죠.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테리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연세가 많은 경우에도 리스테리아의 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테리아를 커버할 수 있는 암피실린이 반드시 투여가 돼야 되는데, 1개월 미만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연령자나 1개월 미만은 리스테리아를 커버해줘야 된다. 그래서 커버를 암피실린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1개월 미만에서는 이제 레지멘이 엠피실린에다가 세포탁심의 투여가 일반적이고, 세포탁심 투여가 곤란하면 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예를 들면 뭐 젠타마이신 같은 거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피실린, 젠타, 세포탁심 이렇게 레지멘을 꼭 기억하고, 그 이유, 레지멘이 왜 그렇게 설정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리스테리아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고령자, 1개월 미만자, 엠피실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또 나왔잖아. 그래서 엠피실린과 세포탁심을 선택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7번은 가려움을 동반한 반점이 생겨서 백선, 이제 무종균매한 백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가려움이 없고 화끈거림이나 진물도 없다. 그냥 증상이 없네요. 증상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감염만 치료하면 돼요. 어떤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항진균제 중에서 1차로 많이 쓰는 테르비나핀 크림, 라미실 같은 걸 쓰면 되겠고, 증상이 없는데 지금 히드로콜티손을 쓸 이유가 없죠. 예. 나머지는 항생제거나 여드름 치료제예요. 그래서 배제하고요. 쉬운 문제. 48번. 폐에 아스퍼길러스증을 진단받았다. 주사용 암피트리신 B를 투여할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스페르길루스의 치료를 이제 문제로 냈으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주사용 MB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뭐 이상 반응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암포테리신 B의 부작용 두 가지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단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MB를 투여하면 50% 이상이 신장 기능이 악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칼륨 혈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는 칼륨 혈증. 칼륨 5번. 쉬운 문제고, 담석증이 있는 환자가 급성 지역사회 획득 담낭염을 진단받았다. 엠피릭 항공요법은 어떤 게 적절하겠냐? 간과 담도의 감염에서는 세포탁심이 1차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2번. 올해는 감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50번, 51번 볼까요? 50번, 51번은 이제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중환자실로 갔다. 고열과 백혈구 증가, 감염 상태고, 엑스레이를 한 결과 기계환기 관련 폐렴, 웹을 진단받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항균요법은 어떤 게 되겠냐? 엠피릭이겠죠? 입원 후에 지금 10일이 지났어요. 네, 보통 입원 후에 적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웹이나 병원 획득 폐렴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웹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뱀인 경우에 이제 항폐렴 경험적 항균요법을 어떻게 설정하냐? 두 가지 두 개의 이제 항농농균제를 투여하고요. 이 중에 하나는 베타락탐인 게 좋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베타락탐이 포함된 항농농균제를 두 가지 투여하고 지금 MRS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커버를 해줘야 돼요. 항 MRSA 커버리지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중 일단 삼재해야 되고 반코마이신 같은 MRS 커버가 존재하는 걸 일단 봅시다. 3번과 5번이 있죠. 3번과 5번 중에 세페핀과 같은 항농농균 베타락탐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항농용 활성이 있는 시프로플록사신이 포함된 3번이 정답이 되고 5번은 부적절합니다. 네. 51번 가래 배양을 했더니 이제 배양을 해서 적절한 균을 찾아서 이제 디에스컬레이션을 해줘야죠. 마냥 엠피릭 항생제 이렇게 강하게 때려박을 수는 없는 거고 바로 이제 균 배양을 해서 어떤 균이 어떤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지를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적절한 타겟을 맞춘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문제화가 자주 됐었어요. 올해는 안 나왔는데 뭐 이것도 일환이긴 한데요. 어쨌든 MRSA가 실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방코를 이제 리네졸리드로 바꿔서 투여를 하려고 하는데 리네졸리드와 병행시 상호작용 뭐 감염증 문제랑 전혀 상관없고 이제 DDI 문제를 묻고 있고 리네졸리드는 개발 과정에서 원래 항우울제로 이제 개발을 하던 약인데 이제 항균 활성이 발견이 돼서 항생제로서 더 유의미하게 사용되고 있고 뭐 정신과적인 치료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약인데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관련한 약물과 복용했을 때 세로토닌 신드롬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환자는 지금 병용약물 중에 S시탈로프람 SSRI를 병용하고 있죠. 그래서 S시탈로프람과 리네졸리드를 병용하는 경우에 세로토닌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제 약물을 선택하는데 고려가 필요하다. S시탈로프람을 뭐 중단하든지 아니면 지금 반코마이신 투여하던 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반코마이신으로 치료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2번 협심증과 고혈압이 있는데 조절되지 않고 있대요. 고혈압이 경증에 편두통이 있다. 편두통 치료약으로 적절한 것은 편두통에는 예방약, 치료약이 나뉘어져 있죠. 이걸 각각 구분해서 암기를 잘 해둬야 돼요. 치료약물로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편두통의 급성 치료약으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되는 건 뭡니까? 트립탄인데 아까 전에 이제 프린치메탈 엔자이나가 나왔었잖아요. 그 경우에 제가 설명했지만 트립탄은 협심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심증 환자에 트립탄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금기사항이 되고 트립탄은 혈관의 경련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관상동맥지가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심증이 있는 환자라는 걸 알려준 것은 트립탄을 쓰지 말라라는 거고 졸미트립탄 배제하시고 덱사메타손은 급성치료에 의미가 없고요.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이제 편두통 환자의 병용약물로 자주 처방이 나오긴 하지만 이 약은 이제 편두통의 통증 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편두통과 동반된 구역구토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같이 복용하라고 처방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편두통 급성치료 약물로 부적절하고요. 5번 에르고타민도 역시 혈관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트립탄과 같이 협심증의 금기사항이 됩니다. 에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편두통 특화된 에르고 알칼로이드나 트립탄을 복용할 수 없는 환자
가지고 일반적인 엔세이드를 투여할 수밖에 없겠네요. 안타깝지만. 53번 만성 편두통이 있는 여자가 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함에도 편두통이 빈번하게 재발한다. 병력 없다. 현재 예방약물을 중단하고 다른 예방약물로 바꾸고 싶다. 현재 예방약물이 뭘까요? 보니까 프로프라놀, 인데놀이죠. 인데놀이고 급성량으로는 알모트립탄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보면 라스미디탄이란 약물은 이제 최근에 개발된 급성 편두통약 치료제예요. 통증약이란 얘기죠. 좀 많이 졸린 약인데 일단 얘는 아니죠. 예방약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레슬리즈맙 아무 상관없는 약이고 조니사마이드 항정관제로 여기서도 의미가 없고요. 토피라메이트 예방약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과거에 발프로산 같은 정관제로 조절을 했지만 조절이 안 됐었어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GRP 이니비터가 이제 1차 예방 선택제로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프레마네주맙이나 뭐 갈카네주맙과 같은 CGRP 억제제가 효과도 굉장히 좋고 급성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약은 프레마네주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조절이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예방약을 병용하기도 합니다. 프로프라놀을 복용함과 동시에 CGRP 이니비터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인데놀과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복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54번 알츠하이머로 도네페질을 복용하였으나 인지장애가 심해졌다. 여러가지 병이 있어 이러한 약을 먹고 있는데 인지기능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약이 뭐가 있냐. 다음 약 중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비얼스 크라이티어를 공부해본 사람은 좀 알기가 쉬운데 일단 항콜린 기능이 있는 항콜린의 어떤 관련한 이제 기전이 있는 약제들은 다 이제 노인에게 안 좋은 약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잖아요. 콜린과 관련돼 있는 이제 병약적 기전이 있는 질환으로 인지장애를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항콜린 작용이 강한 TCA, 아미트립틴과 같은 약은 사실 신경병증 치료를 위해서 투여하고 있긴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72세에서 다른 약도 많거든요. 프레가발린이라든지 아니면 가바펜틴 같은 경우도 어지럽긴 하지만 적어도 치매를 악화시킨다. TCA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약은 TCA에 속하는 아미트립틴으로 하겠습니다. 75세 파킨슨병으로 카비도파, 레보도파를 투여하고 있다. 맥시멈 용량으로 투여하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웨어링 오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웨어링 오프라는 거는 이제 투여 주기가 있지만 내가 먹고 나서 다음 주기가 투여 주기가 오기 전에 이미 증상이 발현되고 약효가 끝나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약효를 좀만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약들이 이제 여기서 보는 카비도파도 사실 레보도파 단독 투여에 비해서 이런 지속 시간을 훨씬 증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병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콤트 이니비터죠. 콤트 이니비터로 나온 것이 엔타카폰 있고 이런 걸 병용하는 경우에 또 이런 지속 시간이 약효 지속 시간이 더 증가해서 다음 투여 시간이 오기 전에 웨어링 오프가 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타카폰이 정답. 그래서 파킨슨은 사실 드럭 초이스도 초이스지만 이미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어떤 웨어링 오프 현상이나 아니면 이런 파킨슨병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약
아니면 환자가 파킨슨병 증상 중에 트레머, 진전 증상만 심하게 느끼는 경우 항콜린제를 복용한 벤지트로핀과 같은 복용을 할 수 있고, 아만타딘과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운동 부작용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도파민은 복용할 수 없죠. 경구 복용해도 의미가 없고 복용해도 뇌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벤세라지드는 카비도파와 같은 계열의 도파민 분해를 억제한 디카복실레이즈 억제제잖아요. 그래서 벤세라지드를 또 투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벤조트로핀은 진전에 쓰는 약이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6번 주요 우울장애 MDD 진단을 받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파록세틴, 박시를 복용하고 있는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해서 부프로피온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웰부트린이라는 약인데, 부프로피온은 파록세틴과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웰부트린은 이제 NDRI에 NDRI.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수치를 상승시켜줍니다. 시냅스에서. 자, 이 도파민의 상승과 이런 것들이 발작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프로피온의 대표적 부작용이 발작이고 금기로 되어 있는 게 뇌전증 환자예요. 그래서 부프로피온을 봤을 때 발작을 떠올릴 수 있냐 하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복합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약제의 프로파일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면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57번 조현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올란자핀을 복용하고 있다.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죠. 올란자핀 투여하면 뭐 생긴다고 했죠? 대사증후군. 장애에도 지겹게 설명했는데 조현병 약 중에 이제 2세대의 약물 에이티피컬한 조현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당뇨, 고중성지방 혈증과 같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활성이 올라갑니다. 발생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량이나 식단 관리에 아주 애를 써야 돼요. 내버려 두고 약만 복용하는 경우에 식욕도 올라가고 살이 찌고 당 수치, 중성지방 수치 다 올라가서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안 좋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란자핀이 그 중에 대사증후를 일으키는 가장 1순위 2세대 약물 중에 가장 좀 심한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58번 43세 여자가 2개월 전에 MDD 진단을 받고 플록세틴 프로작을 복용하는데 프로작이 좀 불면증이 심한 약이에요. 이제 SSRI 중에서도 좀 환자를 진정 다운시키는 약이 있고 많이 활성시키는 약이 있는데 둘 다 이제 MDD 치료 자체에 임상적 차이는 없지만 환자의 특징에 따라서 뭐 불면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런 프록세틴 같은 활성 액티브하게 하는 SSRI는 좀 필요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진정작용이 강한 파록세틴 같은 걸 투여해주면 조금 진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면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3, 4, 5번을 먼저 볼 텐데요. 플록세틴을 변경하는 아니에요. 플록세틴을 썰트랄린으로 복용한다고 했는데, 자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썰트랄린은 플록세틴처럼 약간 사람을 업시키는 SSRI입니다. 다운시키지 않아요. 만약 파록세틴이었으면 뭐 매력적일 수 있는데 썰트랄린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볼티옥세틴은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최근 개발된 이제 항우울제죠. 이 경우에는 불면증보다는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변경할 메리트가 있고 불면증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 S시탈레프람은 이런 상승, 흥분이나 안정에 영향이 좀 중립적이긴 하지만 바꾼다고 해서 불면증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드온으로 트라조돈을 병용시키면 이제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고는 해요. 그래서 흔하게 이제 우울증 환자나 정신 관련 질환 환자에서 트라조던이 병용되는 경우는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서가 아니라 불면 개선을 위한 처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벨라팍신은 마찬가지로 뭐 프로작처럼 플록세틴처럼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흥분성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추가할 수도 없고 SNRI와 SSRI를 병용하진 않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59번 갑작스러운 행동 정지가 발생하고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검사받은 결과 소발작을 진단받았다. 소발작이라면 이제 뿌띠말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특히 소아가 이제 뭐 밥을 먹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주변에 반응이 없이 눈을 뜨고 껌뻑껌뻑거리면서 반응을 안 하고 불러도 반응을 안 하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데 약 뭐 30초에서 1분간 그냥 가만히 정면을 보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소발작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해소되고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소발작, 소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작이고 소발작 약물로 대표적인 걸로 에토석시마이드가 있어요. 에토석시마이드는 다른 뇌전증에는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뿌띠말의 치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적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문제 낸 것 같거든요. 에토석시마이드는 소발작 치료에만 사용한다. 네, 그래서 소발작 치료 적절한 약물 에토석시마이드 받고 60번 1형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1이에요. 이것도 좀 구분해서 잘 외워두세요. 사실 2형 양극성 장애를 문제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이거는 좀 치료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형은 문제가 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 바이폴라 1은 조증, 심한 조증, 매니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울이 있거나 없거나 우울사파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를 이제 바이폴라 1이라고 합니다. 매니아가 있는 상태, 있었던 상태. 대표적으로 1차 치료제는 여기서 나온 리튬이고요. 우울사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은 매니아와 디프레션이 반복되는 1형 양극성 장애인가 봐요. 그래서 우울사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약물 추가하려 한다 했는데 여러분 양극성 장애와 주요 우울증 MDD의 치료 차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차이를 두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항우울제예요. 이제 MDD에서는 항우울제 투여가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치료이지만 1형 양극성 장애 또는 2형 양극성 장애에서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양극성 장애에서는 이 우울사파를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임상가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여를 굉장히 고심합니다. 투여를 안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매니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매니아 상태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면 너무 업되고 이제 자살 충동이나 이상한 과잉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투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울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사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것은 일단 배제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약을 처방할 것이냐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항우울제는 없어서 여러분이 많이 안 낚였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항정간제고 이런 항정간제 중에 몇 가지가 1형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되죠. 리튬을 배제하고 이제 1차적으로 많이 쓰는 게 라모트리진, 나믹탈과 에슬리카바마제핀 말고 그냥 카바마제핀으로서 이제 트리랩탈인데 어쨌든 카바마제핀하고 라모트리진을 많이 이제
일형 양극성 장애 우울사파 예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정답은 라모트리진이에요. 61번 골관절염 오해를 진단받았고요. 나프록센 복용을 시작했다. 나프록센 함께 복용할 때 위장과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인가? 엔세이드 복용 중에. 이런 문제는 뭐 쉽죠. 일단 약만 보면 되잖아요. 이 중에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이 있는가? 파록세틴, SSRI죠? 맞습니다. SSRI,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들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대표적으로 SSRI가 출혈 위험 증가 약물에 속합니다. 암로디핀, 이르베살탄, HCTG 같은 항고혈압약은 뭐 출혈과 상관없고요. 스타틴도 상관없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1번 류마티스를 휴미라달리움밥으로 치료하려고 하고 있으나 치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호도를 고려해 경구제로 투여하고 싶다. RA 치료제로서 경구 치료가 가능한 약을 골라라. 근데 다 보니까 표적 치료제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약들이 다 있어요. 하나밖에 답이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항암제거든요. 표적 항암제.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말도 안 되고 이제 시티닙으로 끝나는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우파다 시티닙, 토파 시티닙, 젤잔즈, 우파다는 림버크,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바리 시티닙, 바리. 이 세 가지가 이제 최근에 경구로 많이 조절할 때 많이 쓰는 야노스키나제 이니비터로 많이 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 부작용으로 최근에 이제 블랙박스 워닝이 들어간 게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게 지금 요즘 화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파다시티닙,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의 블랙박스 워닝 혈전 위험이 높아진다. 기억해 두시고 63번 급성 통풍 발작 발생해서 콜키신을 복용할 건데 적절한 약물 치료 계획은 콜키신 복용법은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배우죠. 근데 급성 시에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1.2mm 원래 한 알이 0.6mm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알을 먹고 1시간 후에 0.6을 한 번 더 먹는다. 이게 급성기 치료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BID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기도 합니다. 한 알씩 0.6mm씩. 여기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콜키신 투여법은 1.2 두 알 먹고 0.6 한 알 먹는다. 그래서 1시간 후 차이를 두고 1.8mm를 하루에 먹는다. 하루 최대 복용량이 보통 1.8mm예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이것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4번에서 빈뇨, 절박뇨 검사 결과 등의 요실금을 진단받았다.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은 다음 중에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은 실금이라는 거는 방광 갈약근이 조절이 안 돼서 쉽게 이완해서 풀려서 흘러버리거나 하는 거죠. 이 환자 지금 복용하는 약물 중에 이 도네페질, 이제 콜린 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 CI 중에 도네페질과 또 뭐 있죠? 뭐 레미닐 PR 같은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다 이 요실금 증상, 배뇨장애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약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질환이 많기 때문에 소변 조절이 잘 안 되실 수 있다 하는 거를 자주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CI 도네페질 대표적인 약으로 아리제프트죠. 투약하는 경우에는 배뇨장애 실금하실 수 있고 실금이 자주 일어나면 상담해 보시라 하는 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화시킬 수 있는 약 1번입니다. 최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질환과 검사, 복용약물이 있는데 골밀도 감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은 골다공증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약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항정관제 뇌정증 약은 이슈가 항상 있어요. 바로 골감소, 골다공증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이 다 나와 있고 항정관제를 장기 복용한 환자는 일반인보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항정관제 복용 중에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자주 검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보면은 뇌전증 환자는 아니지만 뭐 당뇨나 여러 가지 신경병증 때문에 항정관증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어요. 프레가발린과 카바마제핀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중 카바마제핀이 이제 골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뇌전증 약입니다. 지금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떨어뜨리고 있고 아니면 비타민 D를 빠르게 대사시켜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바마제핀은 대표적 간 효소 유도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적절한 약물은 했는데요. 이 환자 골밀도 검사 한번 봅시다. 여러분 늘 그냥 다 알고 있는 T스코어, 골다공증 T스코어 생각나죠? 마이너스 2.5 점수가 아래로 둘 다 내려가 있죠. 고관절과 요추에 골다공증이 있고요. 진단을 받았는데 뭘 투여할래? 했습니다. 일단 배제부터 해봅시다. 자, 이 환자가 나이가 몇이죠? 63세. 아마 폐경 이후일 건데 뭐 자궁절제술에 대한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어떤 자궁 절제술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에스트로겐만 단독 투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에스트로겐 단독 투여하면 유방암이나 여러 여성암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은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는. 그리고 보시면 요추, 척추에도 지금 골다공증이 왔지만 고관절, 비척추에도 있어요. 골다공증이. 그래서 이반드론산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척추 골절의 예방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비척추, 뭐 고관절이나 뭐 이런 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반드론산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중에 유일하게 세컨 라인으로 밀려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헷갈렸을 거예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여기 지문에 한 가지밖에 없고 이반드론산? 골다공증 약 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아니야? 그래서 이반드론산을 골랐을 텐데 하지만 틀렸다는 거. 이반드론산은 척추골절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컨 라인이다. 그리고 두필루마브는 이건 아토피 약이잖아요. 아토피나 천식약으로 쓰는 약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넣어주셨고 배제하시고요. 랄록시펜 역시 세컨 라인입니다. 뭐 다른 뭐 리세드론산이나 뭐 여러 가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랄록시펜을 사용하는 거고 데노수마압과 같은 골다공증 약은 1차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반드론산을 제외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마블 1차 치료제로 볼 수 있고요. 세컨 치료제로 이반드론산을 넣고 거기다 썸제제인, 랄록시펜 등을 넣을 수 있고요. 뭐 여기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항체 치료제로서 골다공증 치료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뭐 포스테오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아니면 빠른 효과를 기대하고 싶을 때 테리파라타이드, 포스테오주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67번 이제 암질환이 나왔네요. 3기 유방암이 재발하여
약물요법 2주기를 투여받았다. 3주기 약물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심장 독성과 관련하여 총 누적 투여량 확인이 필요한 약물은, 자, 항암제의 독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심독성, 심장 독성, 폐 독성, 피부 독성, 또 뭐 있을까? 뭐 신독성도 있을 수 있고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들은 다 외워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심독성 유발 약물로 안스라사이클린, 이 문제에도 나와 있는 이제 독소루비신과 뭐 이다루비신, 에피루비신, 뭐 도노루비신 등등등. 그래서 안스라사이클린계, 그리고 또 헐투 억제제, 헐투 차단하는 이제 항체들 있죠. 트라스투즈맙과 그다음에 퍼제타, 펄투즈맙, 아까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 심독성 약제로 평생 노출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맞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누적 투여량 확인이 필요한 약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폐독성의 대표적인 약으로 블레오마이신 있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제 호지킨 림프 중에 ABVD, 이 레지멘에서 B가 이 블레오마이신이죠. 뭐 피부 독성은 뭐 워낙 많아요. 사실 표적 항암제들이 피부 독성이 많고, 대표적으로는 EGFR 억제하는 경구항암제나 뭐 세투피막 같은, 파니투모막 같은 약들이 이제 여드름 같이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5FU나 카페시타빈 같은 약은 수족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신독성 약은 워낙 많으니 일단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독성 때문에 총 누적 투여량이 제한되는 약물은 무엇인가? 이제 아시죠? 안스라사이클린 계열의 독소 루비신이 정답입니다. 68번 폐경이 된 65세 여자가 1기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폐경 중요하고 유방암의 병기에서 에코그는 빵, 아주 건강하게 특별히 증상 없이 잘 살고 있고 DVT 치료를 위해 와파린을 투여 중이며 다른 병형은 없다. 그리고 내분비 단독요법을 하려고 한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호르몬 양성이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이니 트라스투즈맙은 쓸 수 없다 까지는 돼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 양성의 폐기의 1기 유방암의 초치료면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가 1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트로졸이 1차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풀베스트란트는 이런 알펠리십이나 뭐 리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 같은 표적 항암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1차라기보다는 이제 진행되어 있거나 전이되어 있는 유방암에서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 헐투 음성이라 트라스투즈맙, 펄투즈맙을 사용할 수 없고, 신호전달 과정에 PI3KCA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있으면서 진행성이고 또는 전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펠리십이나 아베마시클립, 리보시클립 등등을 3번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간단한 폐경 후 1기 유방암, 아주 간단한 유방암 상태에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일 때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로 에스트로겐 합성을 줄여서 암을 치료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아나스트로졸이다.
69번. 이것도 쉽게 나왔죠. 그냥 표정만 알면 되는 약. 알렉티닙을 나왔는데 알렉티닙은 이름부터 R이잖아요. 이거 암기하기 참 쉬운데 알크 변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NSCLC 치료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세리티닙도 있죠. 세리티닙도 이제 알크 변이에 사용하고. 이런 표적들에 대한 표적 항암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뭐 PD에론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뭐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많잖아요. EGFR은 아까 말한 세툭시마, 파니투무맙 있고 이런 거 좀 암기해 두시고요. 70번 기저질환이 없는 53세 남자가 확장병기 소세 포함의 병기는 일단 제한병기, 그러니까 폐가 양쪽 좌폐와 우폐가 있으면 옆으로도 나눠져 있지만 한쪽 폐에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한병기라고 하고 다른 쪽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확장병기라고 해서 또 다른 암과는 조금 병기 구성이 다릅니다. 진행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이 됐다. 확장병기 소세포암을 진단받았다. 뇌전이는 없고 에코그 1점이다. 적절한 1차 항암요법은 자 확장병기 소세포암의 치료요법은 레지멘이 지금 여기 나온 카보플라틴 플러스 에토포사이드는 VP로 많이 약자로 쓰고요. 아테졸리조막 이게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쓰는 약이고 과거에 이제 이토포사이드에다가 플래티넘 항암제 뭐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 이리뉴테칸에 플래티넘을 더한 이런 요법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되고 있고 많이 쓰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암 문제는 사실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가 많아요. 71번 사기 결장암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위해 3주 간격으로 다음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 아까 했죠 이거. 피부 독성으로 손발 증후군 유발할 수 있는 약 뭐 있냐. 대표적으로 5FU. 이건 모르면 안 돼요. 5FU 손발이 붓고 아프고 막 살이 벗겨지기도 해요. 근데 5FU를 경구약으로 개발한 것이 카페시타빈입니다. 젤로다라는 약으로 여러분 레지멘 이름에서 젤록스 이런 거 들어봤죠? 카폭스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젤로다를 카페시타빈이라고 하고요. 카페시타빈 역시 대사돼서 몸에서 5F로 바뀌기 때문에 손발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번 카페시타빈이 수족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72번 간과 폐에 이중전이 된 언리섹터블 수술 불가능한 말기 사기대장암을 진단받았다. 에코그는 1점. 항암요법은 뭘로 할래? 나왔고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수술이 불가능하고 간폐전이가 일어났으며 사기에다가 보시면 미스매칭 리페어가 디피션트이고 마이크로세틀레이터 하이에다가 이런 경우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일차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펜브롤리주맙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로 유일하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쓸만한 게 없어요. 5번 폴투주맙, 트러스투주맙은 말도 안 되고 저 헐트 음성이니까 이게 뭐 유방암에만 쓰진 않습니다. 헐투가 위암이나 뭐 폐에도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헐트 음성이니까 배제하시고 뭐 지브의 플리퍼셉트는 단독으로는 안 되고 뭐 폴피리랑 같이 투여해야 됩니다. 폴피리랑 같이 써 있었으면 뭐 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펜브롤리주맙 73번은 AML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혈액암으로서
AML이고 CD33이 양성이래요. CD33이 양성이면 쓸 수 있는 약이 딱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죠. 잼투주맙, 오조가마이신. 잼투주맙이라는 항체에 CD33 안티 CD33 항체에다가 오조가마이신이라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시킨 항체 약물 결합체 ADC에 속하는 약으로 CD33 양성인 AML에 많이 쓰는 약이고요. 여기서 적절한 관해유도 인덕션에서는 시타도노를 73으로 쓰는 표준용량으로 쓰는 거에다가 CD33까지 양성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잼투주맙, 오조가마이신까지 플러스 한 5번이 정답입니다. 고용량 시타라빈은 보통 관해유도보다는 콘솔리데이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관해유도가 되었고 관해유 치료에 고용량 시타라민을 포함한 항암요법을 받을 예정. 이게 바로 방금 얘기한 인덕션 후에 공고요법 콘솔리데이션이고요. 이때 시타라빈의 이상 반응을 예방하게 돼. 시타라빈은 안구의 염증을 잘 일으키거든요. 결막염, 각막염을 잘 일으켜서 처방할 때 반드시 뭐 퇴원약이나 이번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안약을 꼭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덱사메타손 저만제 나와있죠. 5번이 정답이고, 실제 임상에서는 덱사메타손 저만제는 거의 볼 일이 없고요. 플루오로메톨론이 포함된 저만제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75번은 이제 아토피를 진단받았고 중등 강도의 외형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인데 뭐 접히는 부위야 얼굴 병변은 좋아졌는데 태선화 부위, 좀 심한 부위는 낫지 않고 있어. 이 부위에 좀 단기간 좀 강하게 쓰고 싶은 약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클래스 4의 중등 강도보다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시된 약 중에 클래스 4보다 강력한 약, 강한 스테로이드에 속하는 거는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이게 스테로이드 중에 가장 이제 에피커시가 가장 강한 약이죠.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를 일시적으로 써서 태선화 부위를 약하게 이제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디에스컬레이션 해서 조금 약한 걸로 이제 조절하다 보면 태선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6번은 녹내장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를 앓고 있는 환자라서 항녹내장 약을 지금 저만제를 처방을 하고자 하는데 COPD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택적 베타 차단제를 추가해보자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선택적 베타 차단제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약물학에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베탁솔룰만 베타1 셀렉티브 해요. 나머지는 다 논 셀렉티브 약이고, 하지만 기억해둬야 될 거는 녹내장 약으로서 베타 차단제는 넌 셀렉티브한 티몰로리 하루 이제 보통은 10ml 정도 저만을 하는데 5ml씩 2번 아니면 1번. 근데 티몰롤이 가장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티몰롤을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이제 낚이려고 이제 문제를 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베탁솔롤도 이제 베톱틱이라는 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베타 차단제를 알고 있냐? 근데 다만 여기 베타 차단제 제시된 것들이 조금 다만 경구제보다 생소하니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7번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프로포폴을 받고 있는데 이 환자는 TPN하고 있대요. 1일 총 열량 요구량이 2000이고 이 중 600을 지질로 투여하고자 한다. 20% 정맥용 지질유제에 부피는 했고요.
자, 여러분이 일단 알려주기도 했지만 알아야 될 거는 프로포폴은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약인데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높아요. 여기 보면 오늘 하루 투약한 프로포폴이 200칼로리 에너지를 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질이 지금 600이 필요한데 200을 이미 프로포폴로 투여했으니 나머지 400만 20% 지질 정맥 유제를 넣어주면 되고요. 20% 정맥용 지질 유제 병원에서 뭐 스모프 리피드라는 거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1ml당 2kcal를 냅니다. 그래서 400을 맞춰주려면 200ml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번에 비해서 좀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난이도는 사실 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려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74회에 비해서 저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74회가 저는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 문제에서 확인해 볼 것은 아까 얘기했던 듯이 자, 약물학적인 지식에 집착하지 말고 임상 효과, 사망률이나 병원 입원율, 급성 악화 감소, 증상에 관한 증상 예후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임상 효과에 좀 집중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질환마다 필수적으로 처방되어야 되는 약을 꼭 기억하시고 신부전에서 ACE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 스피로노락톤 아니면 뭐 천식에서 ICS가 핵심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ICS를 중단한다 이런 보기가 너무 쉬운데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랑 어떤 지금 주상병이 있고 부상병이 있을 때 주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지금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부상병에 대해서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심장질환, 신질환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내주는 약 아니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약 이런 효과들이 있는 약들은 특히 더 체크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문제화되기가 좋은 약들이니까요. 질환이고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뭐 네, 그 정도 하시면 뭐 약물치료학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준비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시험 화이팅 하십시오.